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되는 인물을 분석해서 탈탈 털어주는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국민 밉상들을 찾아내가지고 아주 네. 탈곡기로 탈탈 돌려드리는 인물 탈곡기 시간입니다. 그래. 이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어느덧 누구십니까? 불법 계엄 선포가 1년째잖아요. 그렇죠. 바로 며칠 뒤인데요. 1년이 되도록 내란 우두머리가 재판을 처벌을 받기는커녕 반성한다, 그렇죠. 사죄한다, 이런 얘기조차 듣지 못하는 현실이 참 분노스럽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란 세력들 중에 가장 먼저 결심 공판이 진행된 사람이 있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구형이 15년밖에 안 나왔어요. 내란 특검을 향한 국민들의 엄청 응원들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좀 배신당한 기분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만약 이런 기준으로 정말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또 이상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 재판을 하면 구형도 아주 낮은 형량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네, 그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서 한덕수를 또 탈탈 터나요? 네, 한덕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서 예. 한덕수를 좀 골라봤습니다. 예. 우리 인물 탈곡기 애청자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저희 이 방송이 처음 발을 뗐는데 예. 그때 대선 후보 편으로 한덕수를 탈탈 턴 적이 한번 있기는 합니다. 인물 탈곡기 최초로 한덕수 끌올 편, 한덕수 업그레이드 편으로 못다한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아주 털다 붙어서 가루가 되겠군요. 네, 아주 빻아버리는 방송으로. 네. 시작해 보시죠. 네, 먼저 한덕수를 소개하겠습니다. 1949년 전북 전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온라인 인물사전에 따르면 한병호 씨라고 해서 호남 잠종 제조소를 경영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1907년생으로 나오시던데요. 딱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인물입니다. 이 잠종 제조소가 뭔가 좀 낯설긴 한데요. 잠종이라고 하면 누에알을 그렇죠. 뜻한다고 합니다. 잠종이니까. 네. 일제 때 일제가 쌀만 수탈해 간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누에고치 그리고 비단실도 굉장히 많이 수탈을 했는데 그걸 위해서 전국 각지에 잠종 제조소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누에고치 알을 키우고 비단을 만드는 그런 공장인 거죠. 그리고 특히 아까 전북 출신이라고 했는데 군산항을 중심으로 이 전북 지역이 또 수탈이 엄청 극심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기에 이런 지역에서 이런 업종 일제가 권장하는 업종을 경영했다. 어디 친일 인명사전 이런 데 나오진 않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로는 아버지가 일제에 꽤 가깝게 좀 동조를 하시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역시 조선 말기에 중추원 1등 의관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위직이었던 거죠. 중추권 의관이면은 일제강점기 때는 국회의원급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모로 보통 집안 출신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덕수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서울대학교 또 서울대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6, 7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법대는 아니네. 그래도. 네, 그래도 법대는 아니네. 근데 매우 우등생이었나 봐요. 졸업할 때 상과대학에서는 수석, 서울대 전체에서는 3등으로 졸업을 해서 당시에 대법원장 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면 대통령상, 2등은 국회의장상, 3등은 대법원장상 이런 식으로 상을 줬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했군요. 아주. 네, 아주 명석한 한덕수. 또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70년에 행정고시에 떡하니 합격을 하면서 경제관료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업무는 관세청의 사무관으로 일을 했고요. 일한 지 몇 년이 안 돼서 당시에 경제부총리의 비서관으로 발탁이 돼서 미주 유럽 지역의 경협사절단으로 파견이 되기도 하고 이어서 아예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미국 유학도 가고 박사도 따고 아주 좋은데요. 아주 나라에서 네. 작정하고 키워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 이후로는 쭉쭉쭉 승진의 한 길만 걸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또 김대중 정부에서는 초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하고요. 무려 국무총리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장관급인 주미 대한민국 특명 전권대사로 임명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도 지냈는데요. 당시에 마늘파동이라는 게 생겼고 이때 협상할 때 실책을 함으로써 경질이 됐습니다. 하지만 관료에서 잘렸다고 해서 인생이 구겨진 게 아니에요. 아주 더 잘 나갔는데요. 네.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S.O.1 사회이사를 지내면서 수억 원대 연봉을 챙겨갔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호의호식했군요. 회전문 인사로도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고위공직자가 그대로 민간 기업의 그러니까. 고문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갔다가 하면서 고액 연봉을 챙겼던 거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좀 이해 충돌이라는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일인데 그렇죠. 아주 버젓이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 한덕수입니다. 아, 돈을 정말 많이 벌었는데요. 협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4년 동안 19억 5,320만 원 급여를 받았고요. 퇴직금만 4억 327만 원을 챙겼습니다. 또 2017년부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했는데 요 시기 18억 넘게 벌어갔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연봉이 무려 5억 1,077 읽기도 어렵네. 5억 1,788만 원. 보통의 전관에 비해서 보통 전관으로 가면 뭐 1억, 2억은 기본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연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그러니까 경질되고 나서 국무총리 되기 전까지 시기 동안 총 43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직하다가 또 나와서 퇴직에 돈을 나와 있으면 또 이렇게 돈을 벌고 다시 또 부르면 또 들어오고. 근데 고문이란 직함이 저는 항상 의문스러운데 이게 일종의 로비스트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대한민국 관료 출신한 그 커리어를 활용해가지고 민간 기업에다 다양한 이제 자신의 정보도 주고 인맥도 연결해주고 그렇죠. 그렇겠지. 그리고 또 수역도 연봉을 벌고 그러다 또 어느 날 보면 또 정부가 바뀌면 또 슬그머니. 와서 들어와가지고 또 한 자리 하고 참 의혹들이 아주 참 많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거 그래서 총리 이번에 인사 검증 때도 많이 회자가 되고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 스무스하게 자. 윤석열 정권에 뱀장어처럼. 뱀장어처럼 기어 들어와서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박정희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윤석열까지 그러니까요. 역대 모든 정권에서 주요직을 맡아온 불사신 같은 인물 바로 한덕수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진보 정권이든 개혁 정권이든 그러니까요. 보수 정권이든 심지어 독재 정권에서도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카멜레온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카멜레온은 좀 점잖은 별명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기름장어라는 예. 별명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탄탄대로를 이제 걸으면서 살아온 사람도 이제는 운을 다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요. 참. 이번에 15년형을 구형받았는데 다 15년 그대로 또 선고 받아도 앞으로 뭐 살아서 나오긴 쉽지 않은 기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인이 자초한 거죠. 오늘 그래서 키워드로 좀 네.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더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왕이 되고 싶었던 남자입니다. 왕이 남자가 아니라 왕이 되고 싶었던 남자네. 장관도 해먹고 차관도 해먹고 국무총리도 해먹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도 했지만 그 사람이 안 유일하게 안겼군요, 진짜. 유일하게 하지 못한 꿈이 대통령. 대통령이잖아요. 물론 뭐 대통령이 돼서 자기의 내란 범죄를 묻으려고 출마했던 거가 아닌가 싶지만요. 그렇죠. 사실 지금도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사건도 그렇고 느닷없이 내란 공부 한덕수가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실제로 됐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죠. 네. 하지만 말 그대로 호접지몽, 일장춘몽으로 끝이 났는데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당의 공식 기록대로라면 한덕수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였던 시간은 딱 한나절 남짓입니다. 그렇죠. 입당했던 거랑 후보 등록했던 것도 진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혀를 그러니까요. 내두르는 일이었는데 때는 5월 10일입니다. 기억하시죠? 야밤이었죠, 이것도. 새벽 3시 20분에 당비를 1만 원을 내고요.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32종의 각종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국민의힘은 새벽 4시 마감 시간까지 유일하게 등록한 후보가 한덕수라면서 새벽 4시 40분에 한덕수로 대선 후보가 교체됐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입당한 지 80분 만에 당권을 거머쥐고 유력 대선 후보가 된 건데 드디어 왕의 꿈을 이루나 싶었겠지만 아쉽게도 당원 투표를 통해서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되면서 하루짜리 대선 후보로 역사의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새벽에 그 난리를 딛고 참 뻔뻔하게 사실상의 후보 수락 연설을 했는데요. 그때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볼까요? 네. 준비되어 있죠, 영상? 이기려면 뭉쳐야 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과 지지자분들 그리고 다른 여러 후보자님들도 마음고생 많으실 줄 압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지상과제는 대선 승리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습니다. 감옥 덕수는 왜 빠졌을까요? 윤덕수도 빠졌습니다. 윤덕수는 빠졌고 지금 생각해보자 국민의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수가 있냐, 그래? 진짜. 아니 제가 이렇게 김문수 후보를 당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응원을 하게 되는 정말 상황이었죠. 말도 안 되는 이 밤에 벌어졌잖아요. 아니 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미 뽑혀 있는데 그걸 또 야밤에 뒤집어 버린 거 아닙니까? 도의적으로 참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요. 심지어 대선이 생긴 이유 자체가 예. 윤석열 때문이잖아요. 생긴 거지. 말도 안 되는 내란을 예. 일으키다가 결국은 대선까지 하게 된 건데 예. 그러면 사실은 후보를 내면 안 되죠. 진짜 인간적으로. 예. 하지만 뭐 그런 도의나 뭐 그 사람들이 차리는 예의라는 거는 수백만 원짜리 로저비비에 가방 갖다 주는 그런 게 뭐 예의라고 아는 사람들이니 그러니까, 참. 도의가 통하지 않는 당이었다. 네. 이렇게 대선 후보가 됐던 한덕수는 또 희대의 멘트를 남겼습니다. 바로 다음 키워드인데요. 호남 사람입니다. 아 그거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진짜 잊을 수 없는 장면이죠. 그것도 한번 볼까요? 영상 한번 호남 볼까요? 사람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아, 지금 봐도 황당해요. 진짜 정말. 황당하죠. 이 사람 전북 출신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북 네. 출신이고 네. 출마 선언에부터 자기가 호남 사람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호남 민심 그 당시에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그때 전북 지역 변호사가 백인이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한대행이 전북 출신임을 숨기면서 그동안 지역 현안에 냉담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전북 출신이라고 하냐.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불리에 따라 고향 세탁을 했던 그런 작태를 그런 기회주의적 태도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전북 출신인 걸 오랫동안 속여왔다고 하죠. 사람들이 다 서울 출신인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김대중 정부 들어서야 예. 자기가 전주가 고향이다라고 필요할 해서 때만 이제 호남 출신이 되는군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랬다라고 하고요. 박정희부터 김영삼까지 소위 독재 정권, 좀 보수 정권, 반공 정권에서는 자기가 호남임을 철저히 숨기고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 광주를 찾아가지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입니다. 저기 한마디를 한 게 아니라 무려 15번이나 15번 외친 거예요,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말만 외쳤다고 합니다. 원래 또 강한 긍정은 부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가 호남 사람으로 안 살아왔으니까 호남 사람이라고 15번이나 강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댓글에 LI 덕수야. 네. 근데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민들이 막았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당연한 겁니다. 80년 광주의 핏자국이 아직도 네. 서려 있는 지역에 불법 계엄 총리, 네. 불법 그 내란 대행이 버젓이 가가지고 사죄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그런다고 자기 이제 대통령 되고 싶다고 방문을 했으니 당연히 진짜 계란 안 맞은 게 다행일 정도 근데 아니겠습니까? 그때 거기 가서도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발언했어요. 맞아요. 예. 그때 결국 국민들한테 이제 시민들한테 가로막히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서 좀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꾸 5.18을 광주 사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욕을 또 한 번 더 먹으셨습니다. 지난 45년간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호남 사람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호남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니죠. 네, 호남 국민을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심보로밖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철학도 없고요. 또 성찰도 없고 그러니까 출신 지역을 내세워서 어떻게 마음을 얻어보겠다 이런 거 아니까 참 얕은 꾀죠. 얕은 예. 수인데. 아까 우리 봤던 대선 후보 영상에서 네. 그 수락 연설에서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뭐 그러더니만 네. 사실은 정말 너무 하고 싶어서 혈연 지연 학연까지 아주 다 끌어다가 대통령 되고 싶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감옥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대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겠지. 다음 키워드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거 또 우리가 또 한동안 좀 잠잠했는데요. 잊지 말아야 할 부분. 예지몽은 나의 힘입니다. 바로 무속 논란이 무속이군요. 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정말 관통하는 엄청난 핵심 키워드가 무속 논란 아닙니까? 네. 그죠? 왕자부터 시작해서. 맞아. 근데 이 한덕수 총리도 그 괴를 같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한덕수의 부인 최하영 네. 씨가 김건희의 무속 어머니다 이런 그러니까. 말까지 회자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보통 유유상종이에요, 수준이. 정말. 네, 아니라고 하시겠습니다. 한덕수의 부인 최하영 씨가 서양 화가이긴 한데요. 무속 동네에서는 네. 특히 꿈의 세계 요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꿈에 따르면 그간 한덕수가 걸어온 승진의 길이 한덕수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꿈빨 덕분이었던 걸로 알 수 있는데요. 예. 언론사 칼럼을 통해서 이미 공개되는 이야기만 몇 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한덕수가 공무원 초반에 승진이 계속 늦어가지고 좀 전전긍긍했나 봐요. 그때 어느 날 부인의 꿈에 헬기가 나타났는데 헬기가? 의 조종사가 갑자기 두 부부를 향해서 권총을 여러 발 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 어떻게 권총이 꿈에 나오지 싶어서 당시 영빨도사라는 분을 찾아가가지고 권총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영빨도사께서 권총의 권자가 권세 권자다. 그러므로 이거는 벼슬을 할 꿈이다라고 꿈 해몽을 해줬는데 어머나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가지고 고대하던 정부 부처의 국장부직으로 승진을 했다 이겁니다. 이게 완전히 말 그대로 꿈보다 해몽이네요. 네. 권총 권자하고 권세 권자 같다 이런 거네요. 그 정말 꿈보다 해몽인 게 한두 네. 가지가 아닙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도 꿈을 예. 꿨는데요. 최하영 씨가 꿈에서 어두컴컴한 지하실을 막 미로처럼 막 엄청 헤매는데 저 멀리서 엄청 밝은 빛이 한 줄기가 탁 나왔대.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가봤더니 맨홀이 머리 위에 맨홀 뚜껑이 닫혀 있는데 그 예. 틈새로 빛이 막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에서 무거운 맨홀을 엄청 끙끙끙 대면서 맨홀을 뚫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총리로 임명이 됐다. 그 무거운 맨홀을 뚫고 나간 행위가 엄청난 경쟁을 뚫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역협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예. 대통령 내외가 예. 잠옷만 입고 한덕수 부부의 침실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하고요. 예.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도 양평에 있는 최하영 씨가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예. 그 무속인이 아이고 6월 달에 기운이 좋구만 별이 들어왔다. 이렇게 또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별을 달긴 다셨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한덕수 대망론이 예. 뭐 무속인까지 힘을 좀 실어줬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부부가 원래 장님과 그 안진뱅이 주술사 뭐 그런 얘기 있었죠. 근데 그런 무속 정권이 내란을 일으켰다가 파면까지 당해서 또 다시 치러지는 게 대선인데 거기 또 다시 무속을 통해 가지고 한덕수가 나왔다는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염치 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정말. 그리고 한덕수 자체가 예. 대선 후보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경제 관료였잖아요. 그렇죠. 세간에는 한덕수가 부인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더라라는 말이 횡행할 정도였는데 과연 그 사람의 어떤 공직자로서 역사적인 판단을 할 때 부인의 입김이 없었겠냐, 무속의 입김이 없었겠냐, 영향이 없었겠냐, 대한민국 국정을 어떻게 그동안 가지고 왔겠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게요. 최하영 씨도 보통 집안 분이 아닌데 증조부가 최학삼 목사님이라고 일제강점기 때 여러 교회를 설립한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그은 인물로 기록이 돼 있고요. 아버지도 종로교회의 장로를 지내는 등 집안 자체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고 최하영 씨 본인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또 소개가 된다는 부분이 참
재밌는 지점입니다. 아니 왜 기독교 집안하고 이 무속하고 무슨 하긴 그렇게 따지면 김건희도 구약 성서를 다 줄줄줄 다 외운다고 외웠다며.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약간 맞는 부분이 있나 좀 싶습니다. 이상해 그죠? 네. 아무튼간에 그 집안 어른들이 알면 참 분노할 일은 분명한데. 그럼요. 다음 키워드 또 뭔가요? 네, 다음 키워드 선택적 망각쟁이라고 어, 붙여봤습니다. 내란 재판 얘기군요. 그 선택적 망각, 선택적 기억, 선택적 진술, 온 국민이 분노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한덕수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또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폐기한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았죠. 여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라고 말한 것도 위증으로 돼가지고 혐의에 포함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그 계엄 당일날 국무회의 CCTV에 다 나오잖아요. 이미 진실이 싹 다 드러나 버렸는데. 근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CCTV 다 보셨잖아요. 예.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지시사항이 담긴 것 같은 그 문건 꺼내서 보고 윤석열이랑 대화도 하고 윤석열 말에 고개도 끄덕이고 최상목이랑도 막 16분간 그거 놓고 대화도 했다 그러고 토론하고. 진짜 아무리 봐도 다 알고 네. 이미 저기 한 거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덕수 이렇게 말했죠. 자기가 등장한 CCTV 난 정말 기억이 기억이 없는데 안 나. CCTV 보니까 내가 거기 있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요. 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없다.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계엄 얘기를 들은 뒤 멘붕 상태라서 뭔가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아주 또렷이 기억을 하고요.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은 또 또박또박 하시고 예. 심지어 다른 국무위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선택적 증언이라고 또 이렇게 욕을 먹는 건데요.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번 내란 공범들 재판 중에 첫 번째 결심 공판이었는데요. 최후 진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들이 겪으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날 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입니다.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좀 말 같지 않은 말을 너무 길게 보고 왔나 싶긴 예. 합니다. 영상엔 안 담겼는데 저 최후 진술에서 자기가 예. 1970년대부터 그 경제 관료를 하면서 수많은 역할을 했고 뭐 수많은 신화를 써내려간 걸 봤고 자기는 굉장히 긍지와 보람에 차게 공직을 했고 대한민국이 나에게 많은 기회를 줘서 나는 전력을 다해서 그걸 보답하려고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년 넘게 국가의 녹을 먹은 사람이 불법 계엄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역할을 안 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뭘 보답을 하기는커녕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내란 수괴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해먹으려고 한 것 자체가 정말 가장 큰 분노 포인트고요. 이 평생을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어떤 입신양명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해서 온 인생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결국 15년형 구형을 받았어요. 우리 국민이 보기엔 또 한 번 분노스러운 역사의 한 장면인데요. 내란 이제 1년을 앞둔 지금 내란 종식은 여전히 우리가 모두 힘을 써야 될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끝까지 투쟁입니다. 연예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